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과 영화의 만남 과학극장입니다. 이번 주 과학극장에서 만나볼 영화는 바로 컨테이전입니다. 컨테이전의 뜻은 감염, 전염입니다. 이 영화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전염의 확산, 그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를 예견한 듯한 현실과의 놀라운 유사성 때문에 이 영화는 2011년 개봉 당시보다 2020년 현재에 와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는 데이 2 둘째 날 기침을 하는 여성 베스를 비추며 시작됩니다. 여기서 데이 2는 바로 바이러스에 사람이 최초로 감염된 시점으로부터 둘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홍콩 출장을 끝마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죠. 한편 그 시각 홍콩에서는 몸 상태가 안 좋은 남성이 지하철로 이동하고 영국 런던에서는 한 여성이 호텔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더니 일본 도쿄의 남성 역시 식은땀을 흘리다 버스에서 쓰러져 버리는 등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이상 증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베스 역시 증세가 점점 악화되더니 She did die. Right. And he says, can I go talk to her? Mr. Amoff, your wife is de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happened to her? What happened to her?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녀의 남편 미치는 그 사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접촉한 그의 아들마저 잃게 되고 만 것이죠. 이처럼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질병통제본부 CDC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하는데 바로 접촉과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된다는 것이었죠. 한편 WT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학조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최초 발병지를 밝혀내고자 전문가를 홍콩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상반되게 프리랜서 기자 앨런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을 치료제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불안과 공포로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공항이 폐쇄되고 도시가 봉쇄되는 등 재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와 아들을 잃은 아버지 미치는 유일하게 남은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과연 그는 바이러스로부터 무사히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영화 속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간을 감염시킨 걸까요? 그리고 인류는 마침내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Hello. I need you to get me the names of everyone who serviced this room. It's an emergency. You can't panic now. I know. I'm gonna get you home. I got people too, Dr. Cheever. We all do. Don't talk to anyone. Don't touch anyone. Stay away from other people. Get back in your car! We're not sick! It's figuring us out faster than we're figuring it out. It's mutated. 영화 컨테이전 속 바이러스는 여러 면에서 현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닮아 있습니다.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 매개체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감염되었다는 점,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전 세계로 전염된다는 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입장, 가짜 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텅 빈 거리와 공항의 모습. 이처럼 영화와 현실에서 바이러스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체 바이러스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을 감염시키고 전염을 통해 확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물 요소와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 또는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을 모두 지닌 매우 특수한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태계에서 생물과 비생물 그 사이의 경계에 분류되곤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세균, 효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균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식물, 동물, 그리고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까지 말이죠. 생물의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는 핵과 세포질,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포의 핵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DNA, RNA와 같은 핵산이 바로 이 유전 물질에 해당합니다. 유전 물질 안에 어떤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개체의 종류, 개체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인간의 유전 정보, 즉 유전자가 다른 동물들의 유전 정보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들 각각이 부모님을 닮은 이유 역시 우리들이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유한 유전 정보, 즉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포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기관들은 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그 수를 늘리며 증식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는 한편 세포들 간에 필요한 물질을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핵과 세포질,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포를 이루는 핵과 세포질, 세포막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는 생명체로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자손을 낳아 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생태계의 분해자인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고 세포질 내에 세포 소기관들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명체들처럼 유전물질과 세포질, 세포막이 존재하여 생명활동을 하기에 생물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오로지 DNA 또는 RNA 한 가지 종류의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전물질의 종류와 유전물질을 둘러싼 단백질의 모양, 구조에 따라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을 둘러싼 단백질 구조와 모양이 왕관, 코로나 모양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어쨌든 핵산이라는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로만 이루어진 바이러스는 세균을 포함한 다른 생물들처럼 세포질도, 세포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생존하여 생명활동을 할 수도 없고 세포의 수를 늘리는 증식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의 결정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을 모두 지닌 개체라고 했죠.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공기 중에서 무생물의 결정체로 존재하던 바이러스는 놀랍게도 다른 생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생물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유일한 구성 요소인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 껍질을 새롭게 만들며 다른 생명체처럼 증식, 즉 개체수를 늘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숙주 바깥에서는 무생물의 결정체로,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띠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편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 안에서 증식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의 양분과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양분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생명체를 숙주라 하고 그 세포를 숙주세포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침입하여 증식하게 되는 일을 감염이라 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양분과 시스템을 이용해 증식하다가 그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숙주세포를 뚫고 나가 또 다른 숙주를 감염시킵니다. 하나의 숙주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들로 옮겨가며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전염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숙주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키고 다른 숙주로 전염을 일으키는 걸까요? 바이러스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과연 바이러스는 실제로 얼마나 작을까요?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길이의 단위로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정도까지 배웠는데요.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크기를 나타낼 때에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바로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밀리미터입니다. 동물세포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일 때 박테리아, 세균의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는 0.1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맨눈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으며 오직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매우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침방울, 즉 비말에 의해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코나 입 등 호흡기를 통해 숙주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는 신체나 물체에 붙어 있다가 접촉을 통해 호흡기나 피부 점막을 통해 숙주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코와 입을 가려야 하는 이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호흡기를 통해 일단 숙주 내부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막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숙주 세포로 침투하고 기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숙주세포의 양분과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한 바이러스를 마구 늘리며 증식합니다. 이렇게 세포 내에서 충분히 증식한 바이러스는 그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숙주세포의 세포막을 뚫고 또 다른 숙주세포를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분비되는 비말에 섞여 숙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숙주 생명체의 세포 안으로 침입하여 또다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감염이 다른 개체로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바이러스는 전염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기생하고 있던 숙주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숙주 세포의 양분과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세포는 정상적인 생명활동, 즉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러스에게 자신의 자원을 빼앗겨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떻게든 살아남아 간신히 생명활동을 유지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를 감염시키기 위해 세포막을 뚫고 나가면서 세포는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세포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못하거나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아픈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바로 면역체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이미 내부로 들어온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면역세포를 만들어 병원체를 잡아먹거나 녹여버리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세포 자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아픈 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없애기 위해 싸우는 과정이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세포의 생명활동 장애, 세포의 연쇄적인 파괴,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등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하고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며 감염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감기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기는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른 바이러스들과 달리 전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을까요? 또한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 원리는 무엇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과학극장 컨테이전 편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